아프리카의 자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1985년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7개 부분에 걸쳐 수상한 이 작품은 헐리우드 최고의 감독으로 손꼽히는 시드니 폴락에 의해 만들어졌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자연 앞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주인공들과 그들의 사랑에 대해 담아내고 있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상당히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이 영화를 통해 자연과 삶의 문제를 재조명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이 6번째 강의이군요. 강의를 맡은 이병창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대중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영화인데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는 광활한 아프리카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로버트 드니로가 분장을 했는데요. 데니스라고 합니다. 고독하고 자유로운 인간이죠. 반면 메릴 스트립이 분하고 있는 카렌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를 개척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있죠. 두 사람의 사랑이 다루어진 이 영화는 국내에서는 오래전에 소개되었는데 아프리카 탈출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마치 아프리카가 지옥처럼 여겨지는 번역인데요. 제가 볼 때는 탈출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저 아프리카를 떠나면서 또는 아프리카를 벗어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영화는 아프리카를 개척하려는 유럽인들이 자연의 막강한 힘에 한계를 느껴서 다시 아프리카를 떠난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그러면 오늘 소개할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주제와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요. 이어서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자연과 사랑에 대한 철학적 토론을 전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작가와 감독 그리고 배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네덜란드 여류 작가 아이잭 디네센이라는 사람이 1934년에 썼던 소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 소설은 그 작가가 직접 자기가 체험했다고 하죠. 이 소설은 여러 번 영화화됐습니다만은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시드니 폴락은 특히 소설에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의 전기를 직접 조사함으로써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독인 시드니 폴락은 미국에서도 흔치 않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작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배우 겸 영화 감독인 시드니 폴락. 배우와 TV 연출자로서 경력을 쌓은 그는 1965년 감독으로 데뷔한 후 추억, 콘돌 등을 만들었다. 1982년 영화 투시로 뉴욕 비평가상을 받은 시드니 폴락은 1985년에 제작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로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아카데미 7개 부문을 수상하며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흥행 실패 후에 다시 배우 활동을 하기도 했던 그는 2008년 타계전까지 연출자, 제작자이자 배우로서 다방면에 걸쳐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배우로서 활동했다는 것이 특히 할만하죠. 또 미국의 말하자면 실험영화들의 어떤 그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썬댄스 축제, 영화 축제를 창립했던 사람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알려진 바대로 실험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춤으로써 예술적으로도 높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상을 받기도 했었죠. 이 영화의 그 두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릴 스트립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메릴 스트립은 연기파 배우로서 널리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영화에서도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죽은 그 데니스의 관이에 흙을 차마 뿌리지 못하고 손을 떠는 모습을 통해서 탁월한 연기력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그 메릴 스트립이 출연한 영화는 여러 영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특히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는 매우 철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아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또 한편 그 남자 배우인 로버트 레드포드는 한때는 아주 꽃미남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늙어가면서 내면적 연기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아주 조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고 자유롭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따뜻한 품성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이 영화의 주인공인 데니스의 그 역할에 딱 들어맞는 배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데니스와 카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사랑을 배경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자연과 그리고 원주민 그리고 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다루고 철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본다면 두 가지 대립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으로는 자연은 신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파괴하는 아주 가공한 무서운 힘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런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 하는 것은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자연을 소유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자유롭게 만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이 영화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영화의 줄거리를 알아본 다음에 다시 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를 벗어나 고향 덴마크로 돌아온 카렌의 회상하는 목소리로 시작한다. Easier. He was waiting for me there. Where would you go? 애인으로부터 바람을 맞은 카렌. 그녀는 애인의 동생인 브로에게 갑작스럽게 결혼을 제안하는데 I can't stand criticism. I had a farm. 카렌은 브로를 뒤쫓아 기차를 타고 남아프리카 니공역으로 향한다. 결혼식을 올린 후 사냥을 떠나 집을 자주 비우는 브로를 대신해 스스로 농장을 경영해 나가던 카렌은 어느 날 초원으로 나갔다 사자를 만나게 되고 이런 그녀를 데니스가 구해준다. If you do, she'll think you're something good to eat. Above the blue lantern. 얼마 후 데니스는 친구 버클리와 함께 카렌의 집을 방문하고 카렌은 그들에게 자신의 장기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Listening heart. Strange echoes of his home country. 카렌의 아프리카의 삶이 어느 정도 정착할 무렵 드디어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전쟁은 아프리카 식민지에도 번져 브로는 전쟁터로 향한다. 혼자 남아 커피 농장을 일구어 나가고 있던 카렌은 브로로부터 보급물자 주선을 부탁받자 스스로 보급물자를 끌고 아프리카의 광대한 초원을 횡단한다. 결국 카렌은 브로를 만나 아름다운 밤을 보내지만 그로 인해 매독에 걸린다. 덴마크로 돌아가 치료를 받은 그녀는 완치 후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온다. 치료 후유증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카렌은 학교를 세우고 기쿠유족의 아이들을 교육시킨다. 그러던 어느 날 카렌은 브로와 결별하기에 이른다. I want you to take a place in town.
데니스와 사파리 여행을 떠난 카렌은 야영을 하면서 사랑을 키우게 된다. 흑수혈병으로 죽음 앞에 서 있는 버클리의 적막함에 영향을 받은 듯 데니스는 함께 살자는 카렌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It's how I imagine America to be. 두 사람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근본적인 대립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데니스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 카렌을 포기하고 만다. Doesn't it matter to you that I'm another man's wife? No. 아프리카에서 홍수가 쏟아지고 카렌이 막았던 강물이 뚝을 넘쳐 흐른다. 얼마 후 공장에 난 불은 카렌이 가진 모든 것을 불태우고 만다. 카렌은 기꺼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Yes, you see.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키쿠유족이 팔린 땅의 일부에서 남아 계속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카렌은 이런 요구를 승낙받기 위해 새로 부임한 총독 앞에 무릎을 꿇는다. You have mine. 춤을 추면서 다시 화해를 한 데니스와 카렌. 데니스는 카렌을 비행기에 태워서 기차를 타는 몬바사역까지 가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는다. 브로가 전하는 데니스의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Dennis has been killed. 데니스의 장례식을 치른 후 유럽으로 돌아온 카렌. 그녀는 아프리카와 데니스를 그리며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줄거리 잘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카렌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커피 농장을 개척하다가 결국은 자연의 막강한 힘 앞에서 굴복하고 다시 떠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카렌은 아프리카에서 데니스라는 자유롭고 고독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를 또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결국 둘이서 다시 헤어지게 되죠. 이래서 자연에 대한 개척에서도 실패하고 또 사랑에서도 실패한 카렌은 다시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카렌의 생애는 실패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카렌에게 뭔가 얻은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카렌은 데니스를 통해서 아프리카 자연의 아주 신적인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데니스를 통해서 자유롭고 고독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줄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영화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철학적으로 자연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물론 주인공 데니스와 카렌 두 사람 외에도 카렌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브로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데니스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버클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네 명의 그 남녀는 어떻게 본다면 서로 가까운 사이입니다만은 자연을 또는 원주민을 대하는 태도나 또 인간 내지 사랑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명의 자연과 사랑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자연이란 게 뭐냐, 또 사랑이란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영화에서 카렌의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브로라는 사람은 아다시피 사냥꾼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직업적인 사냥꾼인데요. 이 사냥을 하면서 그는 대단히 모험적이고 행동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브로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는 사냥꾼이지만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험을 즐기기 위해 사냥을 할 뿐이다.
이런 모험가의 기질은 특히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굳이 요청받지도 않았지만 즐겨 전쟁에 뛰어든다. 반대로 그는 농장 경영과 같은 일은 한사코 하기 싫어한다. 당연히 그런 불호에게 자연이나 흙에는 모두 수단적인 가치, 즉 자신의 모험을 즐기게 하는 대상으로서의 가치밖에 없다. 불호의 이런 태도는 사랑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불호는 여성을 자신이 정복하는 대상으로 여길 뿐이다. 그는 카렌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카렌이 쉽게 정복하기 어려워 그 자신의 모험의 느낌을 강화시키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예, 불호는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이 불호는 사냥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또 뭐 돈을 번다든지 하는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냥을 하는데 그 자체에서 어떤 즐거움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는 모험적이고 행동적인 삶 속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불호의 모험적이고 행동적인 태도는 전쟁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당시 불호는 네덜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국가였고 그래서 어느 편에도 가담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호는 전쟁이 터졌다고 하니까 그 스스로 영국 편에 들어서 전쟁터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심지어 갓 결혼했던 카렌이 만녀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전쟁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전쟁 자체에서 어떤 즐거움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호의 이런 모험적이고 행동적인 태도는 사랑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사실 처음 불호가 카렌과 결혼했을 때는 카렌의 돈이 필요했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카렌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불호가 언젠가부터는 카렌에 대해서 독특한 어떤 시선을 가지고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아프리카 밤에서 같이 이제 서로 밤을 지내면서 먼저 불호가 원래 목축을 했는데 커피 농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화가 난 카렌이 그러면 다음부터는 당신의 돈으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카렌이 녹록지 않게 불호를 자극하게 되자 불호는 이런 카렌의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태도에 약간 흥분하게 되죠. 이래서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어떤 대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런 대립 갈등이 불호에게는 카렌을 그냥 순정적이고 한 그런 여자가 아니라 어떤 독특한 여자로서 새롭게 보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호는 비록 카렌을 사랑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카렌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불호의 태도, 모험적이고 행동적인 태도는 어떻게 본다면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에 광범위하게 등장했던 한 인물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일종의 모험주의자이고 행동주의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유럽 본국을 떠나서 식민지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등으로 흘러들어갔죠. 거기서 그들은 모험을 즐기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음모 이런 것들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들을 흔히 우리들은 역사적 개념으로 제국주의의 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호의 이 같은 태도는 전형적으로 제국주의적 낭인의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호와 가장 대립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데니스의 친구였던 버클리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클리는 비록 아프리카에서 사냥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은 유럽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 버클리는 자기가 그 공부했던 옥스퍼드 대학교를 회상하기도 하고 당시 그가 읽었던 많은 책들을 또한 소중하게 아끼고 있는데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이 버클리라는 사람은
유럽의 18세기 내지 19세기를 지배했던 고전 문화 또는 계몽주의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클리의 삶은 이제 아프리카로 흘러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아주 매력적이고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을 통해서 잠시 그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문화가 유럽에서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버클리. 유럽에 남아있는 것은 익명의 대중이며 그들은 점차 민족주의, 파시즘 등에 쓸려 들어갔다. 이렇게 황폐한 유럽에서 도피해 그가 찾은 곳이 아프리카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자연 속에 그가 발견한 것은 황막한 자연일 뿐이다. 그것은 인간을 파괴시키는 자연, 무질서한 비이성적 자연이다. 버클리가 흑수혈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런 자연의 파괴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는 어떤 희망도 없이 쓸쓸한 죽음을 택한다. 이런 버클리의 모습은 19세기 말 등장했던 허무주의자들의 전형을 보여준다. 한편 그의 죽음을 끝까지 지킨 아프리카의 흑인 여성은 마치 고갱의 그림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신비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그 힘은 여성의 힘이며 동시에 자연의 힘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생명력은 버클리에게 전달되지 못하지만 버클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예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버클리는 데니스에게 마지막으로 그녀를 부탁하고 죽는다. 버클리가 살았던, 그리고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는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독특한 시대였었습니다. 이 시대는 소위 고전적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고 있는 그런 유럽 사회가 일종의 몰락에 처했던 시대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민주주의는 사라지고요. 오히려 제국주의적이고 또 나치즘과 같은 폭력적인 그런 정치 체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자유경쟁적 중소자본가들이 자유롭게 경쟁했던 그런 경쟁 체제가 무너지고 유럽에는 대규모 독점 자본들이 등장해서 이른바 이후에 독점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를 마련하게 되죠. 이런 정치,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서 문화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제 유럽에는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고전적 인간성은 사라지고요. 반면 익명의 대중성, 시킨 대로 행하고 순종적인 이런 대중적인 인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유럽의 배경을 통해서 볼 때 버클리가 왜 유럽을 떠나고 아프리카를 향해서 떠나는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클리는 아마도 아프리카를 통해서 그가 찾고자 했던 고전 문화의 정수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었겠습니다만은 그가 아프리카에서 발견한 것도 역시 엄청난 자연의 힘입니다. 그는 소위 흑수열병이라는 열병에 걸렸는데요. 이 열병으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될 그런 치명적인 병을 앓게 됩니다. 그가 흑수열병에 걸렸다는 것은 아마 상징적으로 이 영화에서 자연의 힘이 인간을 얼마나 압도적으로 압도하고 있는가,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연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이 버클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이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요.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래서 마침내 그는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지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가 흑수열병에 처하게 됐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친구인 데니스가 그러지 말고 유럽으로 돌아가서 병을 고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클리는 병을 고치러 유럽을 떠나지 않고요. 차라리 아프리카에서 죽은 삶을 택하게 되는데요. 그의 이런 허무주의적이고 절망적인 삶에 더욱더 커다란 타격이 됐던 것이 바로 카렌과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카렌을 맨 처음에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버클리였습니다. 그래서
카렌의 집에 데니스를 끌고 찾아왔던 것도 버클리였었는데요. 그러나 버클리는 점차 카렌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데니스란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카렌으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린 그 버클리는 더욱더 절망에 빠지고요. 마침내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됐던 거죠.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버클리에게 뭔가 희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상징적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버클리를 치료로 해줬던 소말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침묵 속에서 버클리에게 헌신적으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아마도 작가는 이 소말리아 여인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인간을 치유하는 어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치료력 또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버클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나 영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영화 속에서 소말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치유력과 생명력은 유럽 문화에 대한, 유럽 문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버클리와 그리고 브로는 어떻게 본다면은 19세기 말 내기 20세기 초에 등장했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두 사람의 태도는 전적으로 대립되고 있죠. 한 사람은 모험적이고 행동적입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어떤 미래도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죠. 반면 버클리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유럽 문명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제 막 죽음을 스스로 택하는 허무주의자입니다. 이래서 이 두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본다면 대립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본다면 아주 유사하기도 합니다.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은 일종의 고전 문화, 유럽을 지배했던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고전적인 개봉주의 문화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런 문화가 종말에 처했을 때, 이런 문화가 마침내 파괴되었을 때 나타나는 두 전형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19세기 말에 등장했던 그 고전 문화, 개봉주의 문화의 종말에 처했을 때 나타난 두 사람에 비해서 볼 때 카렌이라는 여성은 좀 독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종말에 처한 고전적 개봉주의 문화를 여전히 유지하려고 했던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카렌이라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렌은 고전 문화의 핵심인 자유로운 개인의 전형이다. 그녀는 자연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자연을 개척해 나가는데 카렌의 이런 행동에서 근대 계몽주의의 모습이 발견된다. 자연에 대한 카렌의 태도는 원주민에 대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녀는 원주민을 치료하고 또 교육시키려 한다. 또한 그녀에게 사랑이란 타인을 소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고전적인 태도 때문에 카렌은 데니스와 대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렌에게는 환상을 그려내는 능력, 즉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내는 능력이 있어 데니스와 화합할 수 있다. 이런 낭만적 태도는 현실적인 태도와 대립되기는 하지만 사실 양자는 항상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해 줌으로써만 성립 가능한 태도들이라 하겠다. 카렌의 그 태도를 먼저 자연의 관계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는 아프리카에 건너와서 농장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연을 개발해서 댐을 막기도 하고 하면서 자연을 인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인간이 살 수 있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연에 대한 이런 카렌의 태도는 원주민에 대한 태도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카렌은 원주민에게 유럽적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그리고 외국어도 가르치게 되는데요. 카렌에 의하면은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야말로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가르쳐 준다고 믿었던 거죠.
이런 카렌의 태도 때문에 카렌은 원주민에게 유럽식 문화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중 드는 그 사람에게 흰 장갑을 끼워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아프리카적인 것은 더럽다라는 것, 거기에 반해서 유럽적인 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카렌의 태도, 원주민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이런 카렌의 태도를 잘 살펴본다면은 이것이 바로 고전 문화의 가장 정수인 정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고전 문화는 인간에게 어떤 이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은 자유일 수도 있고요, 정의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과학적 합리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전 문화는 이런 인간의 이성을 자연적인 물질적인 재료 속에서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난관을 무릅쓰고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점에서 고전적 인간은 아주 영웅적인 그런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더군다나 고전적 인간상은 자연이 마침내 인간의 힘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세계의 주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자연에 대한 어떤 지배적인 태도, 인간이 자연의 주체적인 주체라는 이런 태도가 카렌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카렌 자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의 이면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은 카렌의 이런 태도는 곧 제국주의적인 그 식민지 지배 전략이고요, 자연을 파괴하는 어떤 인간의 무모한 열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카렌은 아직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렌의 이런 태도는 사랑에 대한 태도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렌은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약속을 맺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뭔가 약간의 희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소중한 어떤 것을 버림으로써 상대방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태도.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서로 버리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이제 궁극적으로 결혼이라는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카렌은 소유와 결혼, 그리고 책임,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본다면은 유럽에서 등장했던 소위 근대 문화에서 결혼관 내지 사랑관을 단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은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타인을 지배하고 타인에게 자기를 강요한다는 이런 강제적 관계라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카렌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카렌은 점차 자기의 한계 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긴 하는데요. 일단 카렌은 처음에는 그런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우선 카렌은 그야말로 고전적 문화의 정수를 즐기는 그런 근대적 인간 또는 계몽주의적 인간의 전형적인 대표자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카렌의 태도와 정면 대립된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데니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카렌의 태도를 우리가 고전적인 문화 또는 계몽주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다면은 데니스의 태도는 현대적 문화 또는 현대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 인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데니스의 삶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스는 처음에 사냥꾼이었다. 그러나 그는 생존을 위해 최소한만 활동한다. 그는 항상 혼자서 활동하며 그의 뒤에는 마사이족의 전사 한 명이 말없이 따라다닌다. 고독과 침묵이 그를 애워싸기에 그는 자주 초원의 사자와 동일시된다. 이런 데니스에게 자연은 이성적 질서를 지닌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공할 만한 위험을 지니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질서를 지닌다.
데니스가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를 내려다볼 때 흘러나오는 모차르트의 음악은 천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고 있다. 자연에 대한 데니스의 태도는 사랑에 대한 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그에게서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런 자연적인 만남을 거부하고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얽어매어 소유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데니스는 생각한다. If I get eaten up sometime, bury me here, will you? 이런 태도 때문에 데니스는 카렌을 사랑하면서도 카렌의 결혼 제의를 뿌리치고 떠나간다. Tomorrow. 예, 데니스도 브루와 마찬가지로 사냥꾼입니다. 그러나 영화를 잘 보면은 데니스는 함부로 사자나 동물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본다면 데니스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 어떤 상호 교감이라는 이런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데니스의 이런 태도는 그가 사자와 친한 친구이고요. 또 아프리카의 원주민인 마사이족과 함께 지내는 것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니스에게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본다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자연은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의 눈으로 본다면 이 자연은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자연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데니스는 비행기를 통해서 자연을 내려다보면서 신의 눈으로 보여진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데니스는 이 자연을 마치 그야말로 물질적이고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수단 내지 대상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영혼을 지니고 정신을 지니고 심지어 어떻게 본다면은 신성한 어떤 것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의 태도 속에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교감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데니스의 태도는 동시에 사랑에 관한 이런 관계 속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니스는 사랑을 서로가 구속하는, 서로가 강제하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이죠. 순간적이고 또 온몸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인데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서로의 삶의 즐거움을 깨닫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석이 없는 사랑, 그야말로 진정한 느낌 속에서 만나는 이런 만남에서 사랑을 데니스가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데니스의 이와 같은 태도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데니스의 태도는 카렌의 태도와 서로 정면 대립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마침내 서로 충돌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다시 또 두 사람 사이에 화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화해의 과정을 다시 잠시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this nonsense I hear about a school? I've taken on a young missionary. He's promised me to do the alphabet first and save God for later. Wogs can't even count their goats. When they say they like to read, how do they put that exactly? I mean, do they know they'd like Dickens? You don't think they should learn to read? I think you might have asked them. Did you ask to learn when you were a child? How can stories possibly harm them? They have their own stories. They're just not written down. And what stake do you have in keeping them ignorant? They're not ignorant. I just don't think they should be turned into little Englishmen. You do like to change things, don't you? For the better, I hope. I want my Kikuyu to learn to read. My Kikuyu, my Limoges, my farm. It's an awful lot to own, isn't it? I have paid a price for everything I own. And what is it exactly that's yours? We're not owners here, Karen. We're just passing through. 자, 화면에서 보듯이 카렌과 데니스는 춤을 추면서 토론을 하는데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카렌이 원주민을 교육시키려고 하는데 데니스는 반대하죠. 이것은 유럽적 식민지 교육이다라는 얘기죠. 반면 카렌은 이런 계몽주의적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결국 원주민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계몽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도 두 사람 사이에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카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그야말로 책임 있고 소유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데니스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소유될 수 없는 자유로운 존재다. 그래서 순간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서로 같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마침내 싸우고 헤어지게 되죠. 그러나 영화에서 보듯이 점차 이 두 사람은 화해하게 되는데요. 화하게 된 계기에는 먼저 카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카렌은 자연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자연의 엄청난 위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강물이 결국 뚝을 뚫게 만들고요. 또 신이 결국 아프리카 농장을 불태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연의 엄청난 위력을 깨닫게 되면서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지배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죠. 또 그는 데니스를 통해서 자유롭고 고독한 삶, 자연과 교감을 지니고 있는 자연과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그 데니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마침내 카렌의 태도는 변하게 되죠. 그래서 카렌은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면서 원주민의 장갑을 벗겨줍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원주민의 문화를 그만큼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데니스 역시 변하게 되는데요. 데니스가 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카렌이 원주민을 위해서 총독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서 변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데니스는 카렌이 이런 태도를 통해서 인간이 타인에게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마침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데니스도 카렌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카렌과 데니스는 서로 화해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이제 비극적으로 데니스가 비행기 사고로 죽음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은 다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영화의 끝에 보면은 아마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에 출현한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두 사람이 영혼을 통해서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본다면은 작가는 여기에서 자연에 대한 어떤 생명을 강조하려는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대 자연과학은 자연을 기계적이고 인과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이 파괴되는 엄청난 위기에 도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근대적 자연관에 대립해서 어느 날 포스트 모더니즘적 자연관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고 또 자연을 전체적 유기체 속에서 파악을 하고 자연과 인간이 순환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자연에 순항하고 자연의 순환에 인간이 오히려 기여하게 되는 이런 관계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 작가는 바로 어느 날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이 영화를 통해서 잘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아름답고도 또 굉장히 대중적이고 또 흥미진진한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여러 번 보게 되었었는데요. 그때마다 새로운 측면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은 아마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